PM이 직접 해당 부서의 담당자한테 바로바로 요구해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굉장히 이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화된 자원을 모든 제품에 공유하고 경로에 따라서 적용 가능을 해주시다. 여기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 A라는 PM이 어떤 기능에 대해서 여기 적용했거든요. 이 적용한 사례에서 전체 같이 공유하게 되면 B 제품, C 제품, D 제품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 파급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부서 내에 조직 내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지면 이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근데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PM의 리더십이 이 조직의 절대적인 거예요. PM의 리더십이요. PM의 리더십이 절대적인데, PM 조직의 이 프로덕트 매니저는요, 해당 제품에 대한 뒤에 나옵니다만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의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PM은요, 사장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PM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뭐겠습니까? 사장님하고 항상 컨센서스가 맞아야 돼요. 이러면은 그 개발부서에 어떤 문제 있는데 그 문제를 사장님한테 쫓아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PM한테 바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PM이 결정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일정 연기도 PM이 바로 결정해요. 우선순위도 PM들이 결정하고. 근데 문제는 PM이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PM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과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PM으로서 역할 잘하는 사람은 걔가 굉장히 성과가 많이 나고, PM이 제대로 못하게 되면 오히려 기능식 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플러스 PM 조직의 문제점까지 다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자, 기능장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능장이 이 직원한테 뭔가의 이제 업무를 내리는데 PM이 내리는 업무하고 이게 상충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이 직원의 입장에 이게 뭐라고 하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흔히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기능장이 잘 설정해줘야 돼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요 프로덕트 매니저와 어떤 여기는 A라는 제품이고 B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여기 있는 E라는 친구가 자기 부서의 기능장이, 조직장이 하는 팀장이나 본부장이 내는 어떤 일하고 PM이 있게 했는데 이거 좀 상충이 같다는 게 정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조절 잘해야 돼요. 자, 그럼 기능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PM 조직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 요 두 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PM 조직은 굉장히 우리 회사는 아마 제가 잠깐 제 경험을 얘기한다면 일단 신제품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신제품 기획에서부터 개발하고 생산하고 시장에 출시해서 고객한테 델리버리 하기까지, 의사들한테 델리버리 하기까지 기간이 제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아마 30분 이상은 줍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돼요. 두 번째,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히트 상품의 비결이 뭘까요? 히트 상품의 비결. 히트 상품의 비결이 뭘까요? 첫째, 시장 이전을 제대로 반영하는 게 기획이 되어야 돼요. 기획이. 두 번째, 기획한 대로 개발이 되어야 돼요. 기획한 의도대로. 세 번째, 기획한 의도와 개발한 의도대로 생산이 되어야 돼요. 네 번째, 기획한 의도대로 개발한 의도대로 생산된 것이 그 사상대로 영업사업이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트 상품의 비결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잘하는 조직은 무조건 히트 상품 제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 PM하고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PM하고 근본적인 차상은 프로덕트 기획과 개발 단계에서의 사상을 저 밑에 있는 영업사업까지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이게 기회예요. 모든 히트 상품은 제가 말씀드린 원칙을 다 지키고 있어요. 하다못해 먹는 아이스크림 과자에서부터 하다못해 스마트폰까지 자동차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PM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자기가 기획한 의도대로 개발되는 대조로 만들고 개발된 것이 생산되도록 만들어지고
생산된 것을 세일즈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광고 시향이라든가 하다못해 디자인 시향까지도 그 사상이 녹여있는데 PM이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개발 단계의 의도라든가 계획 단계의 의도가 반영됩니다. 그 사상 그대로 영업 사업물에 잡아 넣어준 게 PM이에요. 교육이 되도록 만들고. 그대로 의사들이 그대로 고객한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임플란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PM인 거예요. 이게 이익하는 거예요. PM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PM은. 그럼 무조건 성공해요. 이건 정말 마음 들면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발 기간도 단축돼요. 자, 여러분들 제품 원가는 어디에 비례합니까? 제품 원가는 개발 원가는요. 개발 원가는 신제품 출하 기간이 길면 될수록 원가가 올라가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판매 단계입니다. 기획 단계, 원가거든요. 구조 원가는 이렇게 올라가요. 자, 기획 단계에 발생하는 원가는 뭐예요? PM의 아이디어 비용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얻어가는 비용, 종이 비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 단계로 가면 뭡니까? 연구소 가면. 연구소 원가가 들어가고, 시험 비용이 들어가요. 그죠? 점점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 테스터 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 생산하게 되면 또 생산 원가가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생산하는 걸 팔려면은 세일즈 프로모션과 있는 광고 시향 비용이 디자인 비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영업 유통품 디레이가 있고, 비용은 계속 늘어나요. 이거 이해가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원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원가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회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공기 단축이에요. 공기 단축. PM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기간이 짧아져요. 이 기간이. 제가 과거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첫 직장 생활에서 그 제품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그 당시 제 시계 회사에 있었거든요. 시계 케이스가 텅스턴이에요. 텅스턴이고 유리가 사파이어 글라스인데 여러분 텅스텐 케이스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책동안에서 가공하는 게 아니에요. 텅스턴 가루를 갖고 와가지고 5만 기압에서 먼저 찍어요. 연산처럼 찍혀 나와요. 그럼 다이아몬드 필에서 갈비에서 텅스턴 시계 케이스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에 그 공장이 없어요. 일본의 스미토노에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나미키라는 공장에서 가공해서 케이스를 한국에 갖고 와서 그 다음 안에 무문터 끼워놓고 문자판 넣고 해서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사파이어 글라스 맞죠? 그럼 바닥에 나무 무질러도 키스가 안 나요. 사파이어 글라스. 근데 얼마 걸리냐? 1년 4개월 걸렸어요. 자, 시계 기획하고 1년 4개월 만에 물건 나오면 그게 시장이 확 변해버리는 거죠. 시장의 상품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1년 4개월에 2년을 예측하는 거하고 6개월 예측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2년 후에 무슨 제품을 팔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6개월 후에는 어떤 제품 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8개월을 줄였어요. 8개월을 줄였어요. 어떻게 줄였게요? PMF,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을 했어요. 여러분 컨커런트 좀 뒤에 나오는데 컨커런트 엔지니어의 동시 병행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개발하면서 한쪽은 디자인 준비하고 딴 거 동시에 하는 거. 그러면 간트 차트라든가 버터 CPM 차트 같은 거 이용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저기 경영학 공부하게 되면 생산관리 과목에 간트 차트하고 버터 CPM 차트 같은 거 있어요. 생산관리 들어서 혹시 경영학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고사에 꼭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걸 이용해서 이런 걸 동시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품 속도도 빨라지고 신제품 개발 기간도 단축되어지고 원가도 되어지는데 문제는 PM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이제 어떤 PM을 선택하는지 되는데 첫 번째 브랜드형 PM. 이거는 브랜드 매니저에다가 프로덕트 매니저를 결합한 겁니다. 일반적인 브랜드 매니저는 마케팅 매니저거든요. 시장에서 신제품만 관리하고 판매만 하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프로덕트까지 다 관리하는 게 브랜드형 PM 제도예요. 한 브랜드에 대해서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을 물론이고 브랜드 매니저 역할을 물론이고 제품 관리까지 이 제품 언제 무슨 제품을 언제 죽이고 무슨 제품을 언제 죽이고 재고를 몇 개까지 유지하고 재고 유지비용 얼마 이상 높이자 이까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신제품 발주도 하고 기존 제품 발주도 하고 PM이 다 결정이 나요. 근데 브랜드 매니저는 기존 제품은 손 안 대요.
유의 범위가 넓은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먹는 과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브랜드 매니저 제도를 택해요. 브랜드 매니저 제도. 그 다음에 그 가전제품, 전문품 같은 경우는 브랜드형 PM 제도를 선택하고 있어요.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롯데제과라든가 롯데제과는 그 간편하더니 그거는 브랜드 매니저 제도를 선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그런 전부 다 그 브랜드형 PM 제도를 선택하고 있어요. 기준 제도까지 다 판매 관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형 PM은 뭐냐면 브랜드가 한 브랜드가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별로 또 PM을 주는 방법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브랜드 안에 제품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발 회사에 운동화 PM이라면 운동화 브랜드 전체에 대한 PM인데 그 카테고리별로 러닝화 PM, 러닝화 종류만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구화 PM, 스니커즈 PM 하면 그 카테고리만 담당하는 PM을 카테고리형 PM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이템 PM이다. 품목 하나만 가지고 PM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품목과 관련된 거. 근데 우리 회사는 제 생각에 브랜드는 아니고 이 두 개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없죠. 아마 카테고리형이 가깝지 않겠나 생각해요. 카테고리.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임플란트 제품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그 카테고리마다 PM을 두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디지털 사업부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두고 디지털 사업부 관련된 전체 PM을 한 명을 다 두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총 PM이 몇 명이 있는지 아마 계산이 딱 나와요. 그죠? 뭐 그게 아마 정리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PM의 역할과 책임이 뭐냐?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를 이 PM이 일단은 그 조직의 임원들, 특히 CEO를 비롯한 임원들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그 사상을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얘기인데 우리 회사는 특히 사장님께서 그동안 PM 역할을 기능 조직의 총괄 역할을 해오시다 보니까 사장님의 사상을 PM이 나눠서 갖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요것만 했었잖아요. 요것만 해서 또 연구소, 마케팅, 영업 이거 사장님이 다 하셨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의 생각과 사상을 이 사람들이 공유해야 돼요.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서 자기가 맡은 제품 카테고리를 내서 특히 일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원가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제품이나 성능이나 품질 또까지 다 해서 이거 최종적으로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제품 카테고리에 대해서 서비스 문제나 영업 부분에 가서 다 받아오는 거고 생산에 관련된 문제는 생산 부서에 가서 또 받아오는 거고 PM별로 다 이렇게 자기가 해당되는 기능 조직에 가서 이 정보를 다 갖고 와서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해서 이제 해낸다는 거거든요. 각종 의사결정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만든 제품에 외부에 분쟁이 생겼다. 최근에 코웨이에 뭐가 생겼죠? 황동을 그냥 쓰면은 안 좋기 때문에 녹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니켈 부분을 하죠. 니켈 부분. 근데 문제는 그 니켈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이건 모르세요? 그 사건? 그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독성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코웨이가 하루에 8잔 물 먹어서 해요. 그랬잖아요. 애기 큰 사람, 애한테 물이 되겠다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애가 지금 어떻습니까? 오만 알레르기 나고 피부병 막 나고 이거 모르는구나. 그 사람들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지금. 얼음 정수기죠. 얼음 정수기. 우리 사무실에서 얼음 정수기 있죠. 얼음 정수기가 물에 들어가서 급격하게 얼음을 얼렸다가 팍 볶을 때 온도 변화가 심하면서 얼음을 얼리기 위한 그 파이프의 활동인데 그게 니켈이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니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얼음에다가. 모르고 계시네. 코이는 문제인데 다른 사람 코이가 제일 문제가 심각하고 청소는 문제가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근본적인 방식이 다르다면서 되게 이시가 돼요 그게. 그 몸에 니켈은 진짜 그 중금속이거든요. 몸에 축적되면 절대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겨서도 이 프로그램 매니저 앞에 나서 다 해결해 줘야 돼요. 홍보팀하고 있어요. 같이 설명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필요하다면 신제품 발표라든가 그런 것도 프로그램 매니저가 주관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만든 제품이 상당히 뭔가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과거와 다른 개념으로 시장에 출시한다. 이걸 영어 상황에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광고비를 많이 들고 신제품 발표를 하는 거예요. 신제품 발표. 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매니저가 직접 시나리오도 짜고 뭐도 잘 만들어가지고 PM 주관하에 뭐 좋은 연사를 구한다든가 연자를 구한다든가 또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만든다든가 어떤 PM이 그런 걸 다 주관해서 그 발표가 주관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기능 요소 정도가 프로토 요소 간의 어떤 이 자원에 대한 협상과 결정 이게 이제 제일 왜냐면은 이 기능 부서장은 자기 부서의 부분 체인지 역할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PM이 요구하는 거하고 이게 어긋날 수가 있어요. 이때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자기 제품에 대한 기술적 변화라든가 방향. 왜냐하면 상품 기획이 PM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프로덕트에 대한 기술적, 환경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빨리 대처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개발 진행 중인 것도 PM이 컷시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나오면 안 된다고. 중단시키기도 하고. 그걸 메모를 못 가라는데 메모를 못 가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손해보는 것보다 아예 요게 팔려야 그다음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쪽 진행해서 카트니까 이거 카트니까 요거는 그냥 우리 회사에 메모를 못 가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제품 개발에 메모를 못 가는요. 아무리 잘하는 기업이라도 5%에서 10% 정도 있어요. 5%. 그 이상 되면 좀 곤란하겠죠. 제가 아는 모회사는 43%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구장에서 중단된 것도 굉장히 많았고 어쨌든 메모를 넣어가 있으니 과감하게 이런 의사를 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PM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면 이런 PM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위상입니다, 위상. 담당 제품과 관련된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권한대행과 CEO 권한대행이 PM이라는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해서. 딴 거는 모르겠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그 위상이 이중된다고 한다면 PM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사장님 그 센서를 항상 맞춰줘야 돼요. 엇나가지 않도록. 사장이 오시더라도 똑같은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 믿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광고 시안을 만들고 있어요. 시안 만드는데 사장님 계속 출장하고 뭐 해외도 다녀가지고 뭐 고객도 만나가지고 그런다고 뭔가 금방금방 의사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결정 받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PM도 있으면 그럴 필요 없는 그냥 들고 와서 바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시안이 이거 나오는데 이거 할까요? 뭐 수정할까요? 바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획 단계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떤 뭔가 사양에서 개발 사양에서 뭔가 결정을 끄기가 생긴 거예요. 연구원이 그 사장님 만나다가 괜히 눈치 보이는 거죠. 쉽게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PM한테 쉽게 찾아야 하는 거예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PM이 요구되어지는 능력인데요. 일단 직무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일단 깊이는 없지만 폭넓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본인이 깊게 알아야 되는 것은 상품, 담당 제품에 대한 기획 능력, 이거는 진짜 깊게 알아야 돼요. 특히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요.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 대부분 PM들은요, 주로 마케팅 쪽은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말로만 마케팅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전문가예요. 이론적으로 전문가. 제가 이 PM이 최초로 제 직장생활 컨설턴트가 되기 전에 제가 PM이 된 것이 1986년인가 87년인가 그때 86년도에 PM이 됐는데 제가 대학교를 때 2판을 샀나? 2판 막 두꺼워요.
사람 한 10번 이상 읽고 그냥 주가에 쳐다봤어요. 그 이후 이제 떠드는 마케팅 관리로 4권이나 했어요. 2판 사고, 8판 사고, 10판 책을 사다 보니까 벌써 계속 계정만 사다 보면 4권 정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경영 전략책,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아크 데이비드의 전략적 시장 관리라는 책은 완전 PM이라고 하다 보면 바이블 거거든요. 아크 데이비드라는 책인데, 홍대 전인수 교수가 번역했어요. 아크 데이비드의 전략적 시장 관리라는 책이거든요. 번역은 마케팅 전략이라고 번역되는데 사실은 원서는 전략적 시장 관리라는 책. 그러니까 PM들이 진짜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달달달 그걸 외우지 못하면요 누군가 설득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 설득하면 뭐 해야 됩니까? 이론적으로 빡시하게 알든가 이론과 경험을 섞어서 이 사람 다 설득돼요. 근데 직급만 가지고 안 사람 지금 이 사람 설득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을 설득하는 건 그만밖에 없어요. 그 PM은 자기 직급과 상관없이 보시면은 나는 과장인데 이 사람은 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사장이에요. 이 사람도 부장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설득해줘야 돼요. 어떻게 설득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이 공부 안 해서 절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은 공부 안 해서. 그러면 사장님을 설득해야 되는데. 사장님을 설득해야 돼요. 사장님 판단에 나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정보가 부족해서 달라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간다면 나는 A라고 결정했는데 사장님 B라고 결정하셨거든요. 이 결정의 차이는 뭘까요? 정보의 차이. 사장님께서 내가 아는 추가적인 정보를 모르고 계셔서 B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 이게 맞는지. 그 설명 못하면 부족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장님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따라. PM을 하거나 만드는 절대 하면 안 되라고 그래요. 위에서 시켜서 이렇게 결정해서 절대 하면 그 순간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우리 회사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PM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항상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나한테 어드바이스하고 방향을 주는 거고 선택 못해서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결정했습니다. 원장님이 결정했습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요즘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PI 관련 도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퍼포먼스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임프루먼트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법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칸트 차트라든가 커터 CPM 차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중에서 흔히 BPR 방법인데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부분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면 개발 기간 단축은 끝난 거예요. 자, 개발 기간 단축하려면 어떻게 단축될까요? 제가 드리면 되니까 상품 기획하는 단계가 이만큼 걸리고 기획하는 거 개발하는 단계가 이만큼 걸리고 그죠? 개발하는 걸 테스트하는 단계가 이만큼 걸리고 이거 생산하는 단계가 이렇게 걸리고 세일즈 프로모션 준비하는 단계가 이렇게 걸리고 그 다음에 영업 대리기간에 한 단계 이걸 판매하는 단계가 걸리고 이 전체 기간이에요. 이걸 어떻게 줄이죠? 이거 어떻게 줄이죠? 그렇죠. 오버랩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수치해 좀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되는 게 이거 딱 끝나버립니다. 이게 그런 멘트예요. 요걸 언제 요거 시작했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버터 시스템 차트예요. 요때가 이거 딱 시작해야만 이상 없다는 거예요. 요때가 이거 시작했다 이상 없다는 거예요. 버터 시스템 차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아니 이거 개별 기간을 이거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 줄이면 더 좋은 거죠. 절대 이 기간을 줄이면 더 좋은데 이 기간 줄이는 거는 PM이 역할이 아니고 그 부서 기능장이에요. 왜냐하면 R&D 기간을 줄이는 것도 PM이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R&D도 줄이는데 PM이 도와줄 거지. 이걸 그대로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순수 생산 기간을 줄이는 것은 생산 본부장의 역할이지 PM이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이걸 줄인다면
이걸 줄이는데 PM을 도와줘야 하지만 이 기간을 그대로 존중해주면 전체를 컨트롤 다음에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 엔진이에요. 이걸 내가 제품 개발하는 게 5개의 제품 현재 진행하고 있다. 5개의 펀드 CPM 차트와 펀드 차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7개 제품 현재 개발하고 있다. 7개의 펀드 CPM 펀드 차트를 가지고 제품 하나하나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느 단계에서 보고해야 되는데 어느 단계에서 반드시 의사를 해야 되는지 어느 단계에서 봐도 이 제품의 이 기획한 의도대로 시장에 성공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꼭 있어요. 요거는 우리 팀을 미팅해 줄 게 아니고 영업에서 한 번 더 시장에 검증받아보자. 여기서 한 번 더 시장에 검증받아보자. 여기서 한 번 더 뭔가 컨센서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 중요한 이벤트까지 체크해서 그때는 꼭 지키셔야 돼요. 사전에 미리 공지드리고 한 달이나 2달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일을 못하도록 일단 만들어요. 이게 이제 PM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잘하는 사람, 이건 전문성인데 이걸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다고 활용을 못하면은 PM이 못 되는 거죠. 첫 번째 성취 제약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입니다. 저번에 제 컴퓨터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해 주죠. 그 제가 우리 직원들 영양 진단하고 난 다음에 아주 2개의 남는 영향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 네오바이오텍 직원들은 자신감이 굉장히 낮아요. 전반적으로 직원들 전체가. 두 번째 성취 제약성이라는 영향이 되게 낮아요. 이 2개의 영향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승관이에요. 먼저 특히 PM한테는 이 성취 제약성이라는 영향이 레벨로 나 얘기한다면 3레벨 정도 돼요. 3레벨 정도. 사장님은 거의 4레벨 정도 되기 때문에 사장님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3레벨 정도는 해줘야 하는. 그 다음에 개념적 사고라든가 소시장성과 자신감이 부족한 게 연구개발 중심까지는 원장님이 너무 주도를 하고 다른 분야는 또 제가 주도를 너무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전반적인 소시장성이 자연스럽게 달라진 거 아닌가 근본적으로 그 높았는데 낮아지는 경우는 쉽지가 않고요. 그냥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높은 사람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막 주면은 나가버려요. 내가 성취 향성 영향이 있는데 발휘를 못하면요 열받아 나가버려요. 그래 니 잘했다 잘했구나. 근데 근본적으로 뽑을 때 말이 안 되는 사람 뽑아줄 수가 있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성취 향성이 낮은 사람을 뽑아줘요. 그 성취 향성 전에 한번 설명드린 요것만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1레벨이 뭐냐면 1레벨이 그 예를 들면 3레벨 정도까지는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지만요 1레벨, 2레벨은 이 사람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1레벨은 뭐냐면 플랜, 두, C를 일상적으로 늘 하는 사람을 1레벨이에요. 1레벨. 내가 해야 될 일에 정교하게 계획을 짜요. 짜고 그대로 실행을 해요. 결과를 반성하는 거예요. 뭐는 좋았고 뭐는 나쁘고 다음부터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일상적으로 하세요. 일상적으로. 플랜을 어디 짜느냐. 자기가 알아보는 뭐 하다못해 제 같은 경우는 저는 핸드폰에 보면 S노트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침에 해야 될 일을 다 적어요. 참 눈뜨서 저녁에 하나씩 지웁니다. 이거 잘했다 이거 잘했다. 그 다음에 한 달 내에 해야 될 국지간 이벤트를 내가 다른 걸 적어봐요. 그걸 누가 시켰을까 아닌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는 거죠. 이걸 조직에서 뭐 주간 업무 보고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는 그걸 억지로 하는 거고, 내 스스로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플랜 2, 3라는 사상을 가지고 늘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1레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40%가 이런 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레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녁까지 퇴근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계획을 다 짰다는 거 손 들어보세요. 그게 1레벨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 10시부터 PMA 꼭 참석하고, 그 1시부터 뭐 하고, 오후에는 무슨 일이 있다, 이거 반드시 미팅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거쳐내야 된다. 그 다음 오후 3시마다 요거 다 체크합니다. 이게 1레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취자한테 보면 요건 기본으로 하고 있다. 레벨 2가 뭐냐면은
레벨 2가 뭐냐면, 2가 나온다라요, 2가.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행하는데,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나만의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획입니다. 일단 영업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일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2가 두 다시를 갖고 있어요, 두 다시. 남들이 하는 일반적인 방식보다 달라요. 눈에 쉽게 띄게 세지면돼요. 신규 고객을 개척하는데, 신규 병원을 개척하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보다도 나만이 그 의사를 꼬시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경험. 그리고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다른 두 다시 방법을 나는 갖고 있다. 3레벨이 뭐냐면, 그러면 2가 다르면 C도 달아야 되겠죠? C 다시가 나오겠죠? 하이퍼포먼스 세일즈는 이거는 제약회사 세일즈맨이나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보험회사 영업사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조직에서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PM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퍼포먼스 세일즈맨들은요, 아니면 성과를 내는 사람은요, 3레벨 정도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3레벨 정도 되길 원하는 거예요. P 자체가 달라요. P 자체가. 왜냐하면 회사에서 나한테 내가 지금 맡은 카테고리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200억 하라고 목표를 딱 준 거예요. 그럼 회사가 나한테 줄 거고, 나는 200억이 아니고 내 마음속의 목표는 300억이에요. 300억까지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P 다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P 다시를 가지고 2 다시를 행동하는 거예요. C 다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연말쯤 되면은 진짜 매출액은 한 270억 정도 해놓고, 보고는 240억 정도만 해놔요. 30억은 꿈쳐놔요. 꿈쳐놔요. 요번에 보고할 것인가, 내년에 2월에서 보고할 것인가. 요거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해 안 되죠, 그죠?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첫 직장에서 시계 회사에 있을 때 제가 갤럭시라는 시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계 프로덕트 매니저, 브랜드부터 지어냈거든요. 근데 갤럭시 시계의 그 구상 브랜드가 삼성 시계, 돌체, 론진, 세이코, 스위스 브랜드, 일본 브랜드 매출이 더 많았어요. 근데 연말에 제가 다 마트 매출이 한 850원에 됐는데, 삼성 시계, 돌체, 론진, 세이코 매출을 딱 보고 200억 정도 항상 뚱쳐놓고 물건을 원래 추구했지만 세운계산을 원래 끊는 경우도 있고 내년에 끊는 경우도 있어요. 내년에 끊는 건 뭐예요? 이 매출 넘겨주는 거예요. 그 장난을 쳤습니다, 연말에. 대리점 부분들은 물건 줘. 근데 계산서는 그냥 딱 긋고 나 버려두는 거예요. 나가면 한 1월 4일 정도 하적하고 그냥 담당 대리점들한테 해가지고, 야, 충북 영업소는 너 다 끊어내고, 결제 잘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신용 좋은 대리점한테는 한 28일 내가 절반만 끊어 시작하면 돼, 절반만. 80%까지 가서 40번 먹고 40년 걸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해보세요, 재밌지? 어쨌든 이 PM이 굉장히 중요한 게 3레벨 정도 해야 되는데, 4레벨까지는 요거 아니에요. 4레벨. 4레벨은요 뭐냐면 3레벨처럼 하는 행동을 ROI를 생각해요. ROI를 생각해요. ROI.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재 내가 월급 얼마 받는데 3레벨로 내가 이 회사의 성과 내는 게 얼마니까 내 개인적으로 ROI가 얼마 정도 되고, 월급 받는 것 대비 내 일하는 것 대비 월급이 적네, 차라리 때려치우고 내가 독립하자, 이렇게 이게 ROI예요. 4레벨 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4레벨 되는 사람은 뽑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튼튼영어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 그죠? 들어보셨죠? 윤순정 영어교실에 국장 하시는 분이에요. 교육국장 하시는 분이 새로운 걸 자꾸 제안했는데 좋은 사업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윤균 회장님께서 잘 받아서 순상했는데 자꾸 막 누르고 그 정치 사업이 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에이씨 더러워, 내가 영어 학습실에서 내가 차이직하는 게 튼튼 영어예요. 지금 윤순정 영어 교실의 매출 2배. 그분이 전형적인 성취자는 4레벨입니다. 4레벨. 회사에 4레벨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돈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리고 4레벨이 아니면 절대 자기 사업은 못해요. 그걸 못하고요. 어쨌든 적어도 PM 정도 되면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영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양 잘 읽어보세요. 이런 영양이 높으면 결국은 사장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카테고리 분야에 자기가 CEO예요, CEO. 자,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인연력 사고라든가 분석집 사고, 정보 지향성, 성견주도 이건 타고난 이건 개발이 안 되는 영향이에요. 성견주도이 뭐예요? 다음 수를 보는 거예요. 다음 수. A, B, C라는 일이 일어나고 다음에 이런 일이 터지겠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며칠 전에 KBS에서 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무슨 들어보셨어요? 202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유럽에는요 휘발유 경유차 자체가 차가 등록이 안 돼요. 그럼 차를 어떻게 갑니까? 전기차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산업 중에서 80%가 내연기관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에요. 그 회사들 다 나간다는 얘기죠, 전부 다. 우리나라만 600만 정도 실업자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연기관 차가 없어지면 기름값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휘발유가 올라가기 절대로 없다. 원유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성견추도록이라는 거예요. 안 보셨어요? 8월 23일 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프로 있는데 꼭 보세요. 꼭. 진짜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자동차 부품회사 다니거나 기름회사 다니는 거, 화학회사 다니는 거 전혀 부러워 안 해도 돼요. 이걸 제일 빨리 감지하고 조치 내리는 회사가 있다? 삼성그룹이에요. 석유화학회사 싹 다 파악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를 팔았잖아요. 그죠? 삼성그룹이. 자, 그지? 다음 많은 산업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내연기관 석유화학업체가 우리나라 800만 노동자라고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자는 거죠. 딱 보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성견주도력인데 그런 통찰력이 없으면 피임을 절대 못해요. 그냥 그런 드라마 보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 성견주도력이라는 영향이 있거든요. 어떤 사건 하나하나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를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PM한테 이 성견주도력이 없게 되면요 똑같은 일이 나는데 아무것도 못 푸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기회로 받아들이거나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기억하는 거거든요. 위협적인 요소는 빨리 먼저 제거해주면 되는 거고 기회 같으면 몇 주 정도에 결정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성견주도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런 가지고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이요. 조직 내에 PM이 상당적으로 다른 부서의 이 사람들하고 친해야겠지만은 이 사람들하고 때문에 이 조직장들하고 미리 잘 구워 삶아놓지 않으면은 이런 경우죠. 내가 이 김과장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서의 방침하고 달라. 하나님 부서장이 트러플이잖아요. 그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뭐예요? 관계 형성이에요. 부서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기 부장님, 이번에 우리 제품 이름 하는데 이것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어렵더라도 지금 학대리 하고 있는 거 부장님들도 좀 도와주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점심같이 먹고 싹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퇴근할 때 우리 소주 한잔 싹 하면서 그런 얘기 잘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장이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지. 그게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 형성이에요.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구조가 공식적인 세상을 지배한다. 그 말 아시죠? PM이 이분들하고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가 공식적인 라인의 성과를 결정한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김영삼 씨를 대통령 시킨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민주사람파예요. 민주사람파.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씨를 대통령 시킨 것이 하나였고 항상 비공식적인 조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PM들은 그런 역할도 잘 해야 돼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조직 장들하고 관계를 적절하게 잘 유지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습관입니다. PM의 가장 중요한 지속적 습관. 매출과 이익이 많아져 매상이 깔려있으면 안 돼. 재고가 많으면 안 돼요.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500원 매출했는데 외상이 400원 있다. 돈 얼마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100원밖에 안 들어줬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00원 매출했는데 재고가 600원 늘어났다. 회사는 현금으로 이익이 받습니까? 손해받습니까? 100원 손해본 거예요. 재고가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외상자고와 재고까지 고민한 현금으로. 그렇지, 폐기적으로 이익이 많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얼마나 많이 금고에 넣어줬느냐, 통장에 찍어줬는가, 이게 직접적 성과예요. 이건 간접적 성과입니다. 이거 직접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간접적 성과인데, 담당 제품에 대한 성장 전략 수립과 실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상품 기획에서 개발, 생산, 출하, 판매, 재고 관리까지, 특히 제품 언제 출력이 되는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명 주기 관리. 자, 신제품이 나오면 반드시 죽는 제품이 있어요. 그걸 막판에 가서 죽이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죽을 조짐이 있을 때 빨리 할인 판매해버리는 거죠. 회사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까지 결정해야 돼요. 수명 주기 관리. 그리고 물창고에 있는 제품을 서립 천출 잘 되고 있는지도 PM이 확인해야 돼요. 그런 까지. 다 PM이 돼요. 이 상품 자체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히트 상품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창고 안에서까지, 물건 창고 보관 선반에서까지 히트 상품을 유지시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돼요. 신선도. 살아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라벨이라든가 표차라든가 동기가 가격 그런 거에서 항상 최적의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PM이에요. 일은 물류 담당 창고 직원이 하지만 항상 PM이 그런 체계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또 프로세스에 관련된 여러 조직원들하고 팀워크와 긴밀성 이걸 유지하는 것이 PM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잘하려면 여러분 기능 조직장 PM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PM하고 일해야 되느냐. 첫 번째, PM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역할을 한다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여러분들 활용하는 거예요.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뭡니까? 의사결정을 금방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일이 상황에는 안 들고 가도 된다는 얼마나 편안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편안하지 않아요? 그죠? 일일이 상황에는 안 들고 가도 갈 필요 없는 거죠. 피만 모든 걸 물어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PM들의 해당 제공에 대한 전략과 이 기획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능 조직의 목표와 프로세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M의 어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략대로 R&D 개발 목표도 결정되어지고요. 그 광고 세일즈 프로모션에 광고나 광고 전략도 나와지는 거고, 영업부에 영업 전략도 나와지고, 우리 또 교육부에 교육 계획도 나와지는 거고, 이벤트 계획 좀 이렇게 나와요. 춤이 안 된다. 개별적인 상품 하나에 대해서 개발 과정에 PM과 합의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중심으로 합의 직원들 목표까지도 정리 중요합니다. 요 합의 된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PM과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합의 업무 활동 전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자기 부서에 대한 기능 조직에 대한 방향성을 PM과 합의한 걸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합니다. 문제는 제품 관리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 굉장히 무리한 요구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해달라, 시안을 이렇게 해달라, 뭘 해달라, 무리한 요구 오면은 그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부하를 육성하고 코칭하고 멘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기능 조직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직장이거든요. 원래는 가장 바람직하게 이거는 김대리, 박대리, 최대리 이렇게 주면 되는데 얘들이 능력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장이 일일이 PM을 다 승계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그 일을 이렇게 주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바람직한 건요. 이 직원이 박대리가 직접 PM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제일 좋고 그 결과를 기능장이 보고받고 지원해주는 시대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부하 직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중수장 전문성과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일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조직장이 엄청 나쁘고요. 그렇죠? 일일이 PM 3대 1을 해요. 결과를 밑에 직원한테 다 하다가 줘야 돼요. 되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제일 바랍니다.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맡기고, 이 친구는 혼자 지금 최과장을 혼자 맡기고, 김대리고 박대리는 내가 당분간 내가 어시스트 해주는 거, 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럼 얘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쪽에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키워주고. 이게 기능 조직장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부하 육성의 속도도 되게 빠르다. 그러면 이 직원들의 수준이 전부 다 평준화 비슷해진다면 제일 좋은 거죠. 비슷해지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우수한 사람 기준으로, 우수한 사람 기준으로 다 이 정도 수준이 다 되어진다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기능 조직장은 이렇게 밑에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요청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우리 조직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A라는 PM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성에 직원한테 요구하는 내용하고 B라는 PM이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 그럼 이 기능자는 어떻게 될까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제품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춰줘요. 하나는 통일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A라는 제품에 E라는 걸 맞춰줘야 되는 거고, B라는 제품에 B라는 제품에 맞춰줘야 돼요. 해주려는 것이 해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두 번 최적화의 관점이 아니라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어디서 되죠? 두 번 최적화라면 요거만 보는 거거든요. 전체 최적화 이걸 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해줘야만 이 PM 제도의 효과가 확실히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하셔야 될 일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능력. 일단 당장 여러분들 이런 교육을 좀 많이 받으시거든요. PI 교육, PI가 뭔지 하고 이 관련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일정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회의를 해나가느냐, 이런 관리 도구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관리도 지금은 IT가 발달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관리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 하나만 제대로 쓰더라도 그걸 같은 프로덕트들끼리 공유해보세요. 같은 라인끼리요. 이러려면 내가 지금 PM인데 현재 신제품 개발 중인 PM이 8개 정도 있다 라고 한다면 그 8개에 대해서 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카테고리 하나하나들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이용해서 이런 쪽 활용합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요. 진짜 공부 많이 하셔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사업 전략 발표, 만약에 PM 제도가 도입하면요, 제일 처음에 우리 회사 매출 목표 이외에는 전부 다 PM이 경영 전략 발표다. 디지털 사업도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무슨 카테고리는 원래 전략을 이거다, 뭐는 이거다, 뭐는 이거다, 뭐는 하고, 그걸 기능 행당적으로 모아보면 되거든요. R&D는 이렇게 하고, R&D는 이렇게 하고, 영업은 이렇게 하고, 세일즈는 이렇게 하겠다. 그 PM이 바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R&D는 이렇게 하고, 세일즈는 이렇게 하고, 판촉은 이렇게 하고 하겠다 해서, 이걸 모으는 게 R&D 전략이 되어지고, 이걸 모으는 게 판매 촉진 전략이 되어지고, 이게 모으는 게 교육 전략이 되어지고. 항상 PM이 제일 높죠. PM이 제일 앞섰어. 그래서 먼저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뒤에서 아무 일도 못해요. 적어도 우리가 12월 내년 1월 달에 사업 전략을 좀 완성한다고 한다면 12월 말쯤 되면 아마 PM이 자기가 맡은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이미 끝나 있어가지고 그걸 PM이 그래서 몇 명인지 그분들이 제일 먼저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하고 기름장들이 질문만 하는 거예요.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것만 하다 보니까 기능장과 이거 합쳐봐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넣어야 된다든가 이걸 그럴 수도 나오니까. 제금. 절대 12월 31일을 넘기지 말라는 게 원칙입니다. 넘기면서 그럼 이럴 때 아무 일도 못해요. 그 전에. 펴놓고서도 아무 일도 못해요. 피해보기가 안 되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공부해야 돼요. 일단 화스를 결정하는 거예요. 화스를. 그 다음 하우투거든요. 이건 하우투 아니에요. 하우투. 우리가 어떤 시장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시장을 공유하겠다는 화스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다라는 하우투입니다. 화스를 결정 잘해야 하우투가 성공해집니다. 이게 성공해지기 때문에 아마 조직 내부적으로는 연구소하고 인정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그 다음에 판촉부서 마케팅의 공부라든가 광고 시장 만드는다고 긴밀하게 움직이게 되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교육부서라든가 영업부서라든가 특히 필요하다면 영업사원들하고 시장의 동부 방문으로 자주 나가보셔야 돼요. 자주 나가보셔야 돼요. 의사도 만나보고 실제로 이게 판매가 일어나는지 고객한테 서비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물류창고도 가보죠. 자기 제품 재고가 몇 개 있는지 제일 어떤 제품을 몇 월달에 주게 될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PM은 CEO의 의사결정 권한 직무 개인이라는 거 해당되는 거기서 사장이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우수에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7년 다닐 때 제가 PM이 되는 게 대리였거든요. 대리. 근데 제가 상대하는 사람 전부 다 차장, 부장이었어요. 얼마나 뻘쭘해지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마케팅 부서의 대리가 와가지고 구매 부서의 부장한테 이거 잠깐 너무 비싸니까 30%만 줄이자. 그러니까 네가 줄여봐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익기의 개발 기간이 연구소에 너무 기니까 뭐 평소에 케이스 만드는데 벌써 6개월씩 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네 가서 만들어봐. 그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너무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직접 일본에 갔었어요. 그래서 3개월만 한 번씩 갔어요. 마지막에 다카 입상할 때는 제가 일본어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카 입상할 때 재밌는 일인데 제가 일본을 처음 가본 게 87년도거든요. 근데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88년부터 우연찮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일본인하고 얘기하면서 저 혼자 열심히 일본어 공부도 하고 일본어 선생님도 오시고 일본어 했는데 그 89년인가 90년 초입니다. 초. 그때 일본어가 통역 없이도 좀 많이 자유롭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단가 협상이 딱 나왔는데 제가 직접 갔었죠. 구매 담당하는 부장은 일본어 잘하는 애가 있었고 그 넷이서 일본 사람 3사람, 우리 2사람 일본어로 얘기했는데 제가 강의 협상을 주도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일본에 온 지 지금 3년 됐다 했는데 처음에 일본만 너무너무 부진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왜냐? 통역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통역 없이 이런 얘기를 하셔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남인기상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그런데 당신은 우리 위해서 뭘 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일본어를 읽고 니를 한국어 할 줄 아는 뭐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매부장이 못 깎는 가격을 제가 30% 더 깎아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보도에 소문나가지고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일본어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게 안녕하십니까 술집에 가서 하는 거 사랑합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데 구매부장이 깎은 가격이 30% 깎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장이 회장님을 가져가지고 마케팅 부서의 신상 아주 지독한 놈이다 보니까 소문났어요. 칭찬해줘 그 얘기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다 보면요 굉장히 중간중간에 걸림돌이 많아요. 현업 부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안 될 때는 내가 직접 발벗고 나설 필요도 있어요. 월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조달에 계속 그 업체에 불량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시장에 프레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구매 담당자 업체를 못 찾고 있다 할 때는 PM이 직접 나서가지고 구매 담당자와 같이
혼자 문제 나서 다들 구매 담당자 드리고 또 치료. 왜냐하면 구매 담당자는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PM이 보는 관점은 업체를 잡더라도 PM은 구매할 때 정말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한두 가지가 있거든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미묘한 게 있어요. 설명이 잘 안 돼.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같이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재단이. 야, 저 업체 말이 업체가 낫다. 가입도 괜찮네. 요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못하지. 이거는 우리 제품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걸 못하죠. 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낸다고 한다면은 아마 원가가 절감되고 싶습니다. 이게 좋을 거예요. 제가 최종적으로 PM 담당자의 직접적 성과가 왜 이건지 아시겠죠? 매출 많이 하고 이익 늘리고 회사에 돈이 들어가요. 장부상 숫자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났지만 현금이 대금 통장에 찍히지 않으면 실패해서 나올 거예요. 이것까지 PM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최대한 줄여야 되고 재고도 줄여야 돼요.